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는 또 3월이 시작되기도 해서 네. 봄을 맞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날씨 참 따뜻해졌죠. 날이 워낙 따뜻해서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도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알아볼까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B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큰 추위 걱정은 없지만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8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건조한 데다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오늘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은 오전에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4.4도, 대구는 영하 3.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요.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11도, 광주는 15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3일절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 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이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전국 불난리입니다. 주말 내내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이 경기 남양주시 제지류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1,000제곱미터 상당에 달하는 창고 5동과 이 내부에 있던 화장지, 비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10분에는 부산 강서구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불은 자동차 정비검사소 1층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근처 건물 2개 동과 또 다른 자동차 정비 옵소 등을 태워서 소방 추산 10억 원가량 재산 피해를 냈고요. 최초 발생 이후 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그 밖에 오전에 경기 고양시 전통 창호 공장과 광주 동구 대나무밭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소방대원에 의해서 불이 다 꺼졌습니다. 네, 네 건의 화재 모두 어제 하루 만에 하루 동안 발생한 화재입니다. 곳곳에서 산불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건조한 날씨 또 강한 바람 영향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 경북 안동시 기란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 2대와 이 진화대원 70여 명, 장비 18대 등을 투입해서 다행히 40분 만에 조기에 진화가 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쯤에는요. 인근 안동시 일직면 한 밭, 농가 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인근 야산으로 또 불이 번졌는데요. 이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이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또 진화대원 86명을 투입해서 이 확산 방지에 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울이 일대 산에서도 불이 났고요. 충남 부여군의 한 야산에서도 또 불이 났는데 산불 진화 헬기 4대, 산불 진화 장비 6대, 또 산불 진화 인력 18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의 산림당국과 이 소방당국에서는요.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지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아예
아예 화기 사용이나 다루는 것 자체를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이 산불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건조주의보 내리고 산불 사건 관련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낼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제주도 금값 항공권입니다. 최근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 늘어나면서요. 이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 되레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항공권 가격은 치솟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 편수 13,000여 편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제선 운항 편수는 4,700여 편으로 지난해 48편 배정됐던 것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지난 1월에는 104만여 명만 제주를 찾는 것에 그쳤는데요. 1년 전이었던 2022년 1월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수는 117만여 명이 넘었거든요.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외로 눈을 돌린 탓도 있겠지만 특히 제주도 관광객 수가 줄어든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너무 높은 항공권 가격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한창일 때는요, 이 국제선 운항이 어려워진 항공사들이 앞다투어서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선, 특히 제주로 향하는 이 편도 항공권 가격이요, 10,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풀리게 되면서 이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증편하게 됐고요. 국내선 운항 편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이 편도 항공료가요,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무려 15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 3년 정도 제주를 편하게 오가던 관광객들과 이 도민들이요, 너무 이 체감 상승률이 단시간에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이렇게 표값이 금값이 되니까 일부 항공사들에서는 제주행 임시편 투입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항공료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관광객이야 뭐 한번 갔다 오는 건데 제주 도민들 요즘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은데 많죠. 이분들은 이동권에 큰 영향을 받겠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서울 초등교사 임용 대기입니다. 올해요,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114명인데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일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 발령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이 교사 정원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신규 교사가 합격을 해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이 교사 적체 현상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서 대기 중인 교원 임용 후보자 119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험 합격자 전원,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임용시험이죠. 합격자 전원 114명에 더해서 작년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 5명 더해서 119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는 걸까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취약 아동 수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 필요한 교사,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어서 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사 정원을 대폭 줄여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 줄였는데요. 2019년 368명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 줄인 114명을 채용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줄여도 이 뽑힌 교사들을 전부 배치를 하지 못할 만큼 전체 필요한 선생님 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이미 선생님들 많이 뽑았기 때문에 새로 뽑는 인원을 줄여도 한동안 이 적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만성적인 교사 적체 현상이 비단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정도는 발령을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1년 내로 발령이 나지 않는 서울 지역 같은 곳이 전국에 두어 군데 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는 줄고 또 뽑아놓은 교원 수는 늘어나 있고 네. 참 이거 잘 맞춰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부서진 차가 오히려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뭐지? 이 지난 2021년 사고로 파손된 차의 사진입니다. 네. 이 차량 앞쪽과 범퍼가 부서진 모습을 통해 큰 사고가 났음을 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행히 운전자의 생명은 지장이 없었다고 하고요. 또 다리 골절 상만 있을 뿐 본업인 골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골프? 예, 혹시 이거 누가 탄 차인지 예, 생각이 예. 가시나요? 아, 이거 네, 압니다. 골프라면 그 혹시 골프 방에 타이거 우즈. 네. 아, 타이거 우즈? 맞습니다. 맞죠?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인데요. 이 차가 전복되는 사고였는데 이 운전자 탑승 공간이 보존되면서 운전자 목숨을 건진 게 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대단하다. 얻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네. 당시 이 우즈가 탔던 차는 이 H사의 G 모델로 큰 화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차의 안정성이 이 전 세계 불문하고 차를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 이 부술수록 더 안전해진다. 예? 까다로운 충돌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타이거 우즈 사건처럼 큰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상에 그치면 그럼요. 그 차 무슨 차야? 이렇게 사고가 되잖아요. 되죠. 오히려 화제가 되기도 그렇죠. 하죠. 안전성이야말로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실행하는 충돌 테스트입니다. 이 IIHS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안전 연구 기관으로 아유. 매년 자체적인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한 자동차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안전 등급은 4가지로 구분해서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순서로 등급을 매겨집니다. 이 가운데 최고 등급에는 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줄여서 TSP 플러스라고 하는 등급이 수여되는데요. 이 모든 차량들이 TSP 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워낙 기준이 높다 보니까 맞아요. 쉽게 받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차가 안전한 차인지 확인하려면 이 등급을 그 차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차 자체뿐만 아니라 차 자체보다는 그 탑승객이 얼마나 힘을 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한 예로는 미국의 F사의 2001년식 모델의 이 IIHS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불량 등급을 받았는데 이 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인체 모델이었던 더미가 크게 손상받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그 사고가 나면 실제로 이 탑승객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 반대로 차량이 일부 찌그러지더라도 이 인체 모형에 손상이 적다면 탑승객이 받은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량 등급의 영상은 진짜 한눈에 봐도 저희가 네. 이런 말을 나왔잖아요. 위험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 충돌 테스트에서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은 차량은 어떤 게 좀 다른지 궁금하네요. 자, 좋은 등급 받은 사례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V사의 테스트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난해 V사에서 출시한 쿠페형 전기 SUV가 측면 충돌을 포함해서 6종의 충돌 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TSP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영상 보시면 인체 모형이 더미에 가해지는 그 충격이 적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 V사의 또 다른 전기차 모델도 2021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의 대명사 이런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야,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충격이 가해져도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인형 모형 네. 가해지는 충격이 네. 달라요. 오, 다르네요. 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국산차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네. 2023년 IIHS 충돌 테스트에서 국내 차종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등급을 받은 차량은요, H사의 P모델, 또 K사의 T모델, 그리고 럭셔리 세단으로 불리는 G모델인데 야. 올해부터는 이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세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모델은 이 65개에서 28개로 크게 줄었는데 네. 하지만 이 여기에 국내 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옥의 난이도 이랬는데 거기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차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두각을 보였는데 총 26개 차종이 최고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I 모델이나 E 모델, G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전기차 내에서도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또 전기차에서의 안전한 전기차라는 입지도 다졌다고 합니다. 네, 2년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네. 이런 성과가 뭐 하루아침에 이뤄낸 건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자,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와 K사에서 충돌 안전평가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날 공개된 테스트가 I 모델을 시속 64km로 100톤 벽에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시험 결과 겉으로는 많은 부속이 깨져 나갔지만 차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에어백, 엄청나죠? 네. 에어백이 제대로 터져가지고 운전석과 뒷좌석의 인체 모형에 큰 상해가 없었고요. 승객석도 변형 없이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기차의 안전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전기차 배터리에도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실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조금이라도 충돌이 어긋나면 또 다른 데이터가 당연하죠. 나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몇 군데 없대요. 예, 이번 시험 장소가 2005년에 준공된 연구소입니다. 4만 제곱미터 크기의 시험동하고 그리고 2,900제곱미터 크기의 아주 광활한 충돌장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최고 속도 시속 100km, 또 최대 5톤의 차량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앞서 공개한 충돌 테스트가 거의 일상처럼 진행이 되고요. 한 개의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충돌 시험을 차종당 100여 차례 이상 저렇게 들이받고 또 받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네. 100여 차례 이상 이런 테스트를 거치면 시간이나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건데 충돌 시험 전에 이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충돌 상황을 미리 구현해보는 버추얼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차종당 3,000회 이상 거친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건당 한 15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3,000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45,000여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엄청나네. 같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량당 총 한 100억 원 정도의 이 충돌 안전 개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구나. 네. 이처럼 자동차 기업이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까다롭고 혹독한 테스트를 끊임없이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안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한 차종당 약 100억 원과 4만 5천 시간이 소요된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줄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어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이 성사되면 1억 원 드립니다. 입니다.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결혼한 사람이 쏠깃해해요? 네. 흥미로운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행인 역할은 제가 하고 전단을 쓴 의문의 남성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어느 날 길을 걷던 저는 특이한 전단을 봤어요. 어떤 남자가 자신의 프로필과 함께 화려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전단을 붙인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전단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대체 이 전단을 왜 붙이신 거예요? 제가 애타게 누굴 좀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붙인 겁니다. 누구요? 찾는 거 제가 잘하는데 누구 찾으시는 거죠? 제가요? 네. 저 신부감을 찾고 있어요. 어떠세요? 목소리도 아주 아름다우신데 제 미래의 아내로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신부감이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네? 저 직접 도전이 싫으시면요. 네.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괜찮은 여성분이잖아요.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분하고 결혼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소개비로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비 뭐 1억 원이요? 당장 주변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 중매에 성공하면 1억 원을 준다는 남자. 전단이 곧 계약서라면서 자신을 믿어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믿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요? 뭐지? 이거 뭐지? 좀 황당한 사건. 결혼 네, 소개비로 이제 그 혼인이 성사가 됐을 때 1억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글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 한 남성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전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결혼 중개 수수료로 1억 원을 내걸어서 누리꾼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와, 이 진짜 1억을 드립니다. 진짜 있는 일이네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단인데요. 이 40대 남성 A씨가 중매에서 결혼에 성사하면 이 현금으로 1억을 드리겠다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단에 따르면 A씨의 키는 이 180cm에 몸무게 78kg, 건장한 체격이고 군대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재산 규모가 상당한데 네. 경기도 일대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서요. 네. 월 300만 원 수입에 건물도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있다고? 네, 뭐 연봉 4천만 원에 총 25억 원의 자산가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나이 적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리고 총 자산까지 자산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이면 누구한테 소개해 주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이 전단을 붙인 이유가 전단 안에 나와 있는데요. A 씨가 이제 20년 동안 돈을 벌면서 지나간 시간이 좀 후회스럽다면서 어느덧 40대가 된 걸 모르고 바쁘게만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리고 평생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자수성가한 게 자신이 이 내세울 만한 장점이라고 또 자신의 휴대폰 전화와 함께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문의사항이나 뭐 중매에 대해서는 연락을 좀 주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연락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도 적어놨다고 합니다. 전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그 중매를 해서 3개월 이내에 결혼하면 1억이고요. 1억. 네. 6개월 이내는 5천만 원, 그 2년 이내는 3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네. 뭐 이런 전단의 내용이 사실이면 어떻게 중매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중매는 예전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사람끼리도 중매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전단지에 그 써져 있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해준다? 이거 깨림직한 거죠. 그러니까 뭘 믿고 사실 주변 사람을 소개를 해주겠어요. 거기다가 믿고? 소개받고 친해지는 데만 해도 네. 뭐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아,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네, 누리꾼들은 먼저 일단 게시물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비로 1억이라는 게 이 사기냐 광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결혼정보 회사 가입비가 더 저렴할 텐데 하면서 굳이 1억 원을 중개비로 내걸었는지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자산 얘기만 있었지 뭐 취미나
특히 성격에 대한 그렇지, 소개는 그렇지. 없었다라면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광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게시물이 진짜인지 이게 확인이 된 아, 거예요? 그러네. 네, 이 공개된 정보로 제작진이 연락을 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A 씨는 이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언론사가 A 씨와 이 접촉을 했고 네.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A 씨 주장에 의하면 전단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중개비를 1억으로 측정한 이유는 이 부모님이 연료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큰 금액을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 잘 돼 있는데. 맞아요. 거기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일일이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A 씨 같은 경우도 이 결혼정보회사에 연락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결혼정보회사는 은근히 좀 경쟁이 좀 세다라면서 A 씨가 그래요? 싫어했다고 합니다. 오. 반면 또 이 전단 같은 경우는 전단을 내놓으면 네. 사람들이 연락이 오니까 경쟁이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A 씨 같은 경우 실제로 연락이 와서 좀 여러 사람을 좀 만나봤지만 좀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아. A 씨는 오히려 이 자기 연락처가 좀 많이 널리 알려져서 좀 많은 괜찮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단을 보고 중매하는 사람 전화가 많이 왔군요. 그러니까 만나봤다는 얘기네요. 돈이 걸려있으니까 또. 근데 이렇게 뭐 저 3개월 안에 결혼하면 1억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저 전단이 계약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90부터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실제로. 아, 네네. 얼마 주겠다 막 하는데 뭐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단지라든지 광고라는 거는 청약으로 볼 수는 없고요. 청약의 유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여성분이 다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나랑 이제 만나주겠느냐. 그럼 남성이 또 이제 그걸 보고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만약에 이러한 일로 막 이렇게 꼭 이게 전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막 네. 중매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중간에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경우에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강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받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 증여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날이 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A 씨가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돈을 걸고 중매를 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게. 이게 너무 고액이라서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만 놓고 보면 뭐 당사자들이 의사가 합치가 되고 또 세금만 잘 낸다고 하면 이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네. 정보 회사가 아니라 개인한테 이렇게 받게 맞아, 되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손해배상 청구해서 실제로 배상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한 결혼 정보 이번에는 회사가요. 이 소개를 해줬는데 무직인 남성을 한의대 졸업 예정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안 되죠. 나중에 알고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1,000만 원 배상해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어쨌든 이 더 많이 청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여성이 그래도 결혼의 주체로서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볼 어떤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과실이 인정이 돼서 일부 책임이 제한되고 원고가 일부 승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정보회사랑도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개인이라고 하면 더 이런 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이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배우자를 구합니다 해서 공개 구원 글이 많이 화제가 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개 구원글이 이제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지난 2017년에 이 한 아파트 단지의 이 딸바보 아빠가 사윗감을 공개 구원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또 2014년에는 이 전주 시내버스에 공개 구원장이 걸리기도 했었고요. 또 2011년에는 이 경남의 한 5급 공무원이 나의 피양새를 찾는다라면서 신문 광고를 지속해서 피양새를 내며 찾습니다. 공개 구원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공개구원은 그야말로 만천하에 나의 반려자를 찾습니다 하고 그렇죠. 이제 네. 그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 할 때 법적으로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 공개 구원 하는 사람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네. 범죄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이거에 섣불리 응해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기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길에 뭐 전단지 많이 뿌려 있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병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그 전단지 막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전 놀랐던 게 네. 그냥 길 다니다 보면
전단 많이 받잖아요. 많이 그게 다 찍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합법이 될 수 있는데 5개 강공물법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요.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고 돈도 내시고 도장까지 찍어서 이 지정된 지역에만 배포를 한 것이 합법 전단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지자체 이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받으실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장당 5,000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전단지 내용도 문제지만 환경 미화상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예산도 부족하고 단속 인원도 부족한데 뿌려지는 전단지는 너무 많아서 이게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꿀팁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생활정보 홍보 우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하는 지역의 홍보 전단지를 그 주소대로 다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근처 아파트 같은 데 지정해서 많이 보내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그럼 족발집.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족발집, 세탁소 이런 것들 다 광고를 많이 네. 하시는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런 합법적인 방법도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동안 공개 구혼 건수가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게 있잖아요. 오, 네. 이게 성사가 됐는지 다 만나셨어요. 어느 정도 이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공개 보내오시려고. 예. 이게 뭐 열정인지 기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이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 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친 엄마 유죄라고요입니다. 자, 제목만 들어도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사연입니다. 자, 꽁트로 준비해봤는데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경찰 역할은 예인 씨가 하고 가해 학생 역할은 이재영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전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 등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딸을 보니까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너 혹시 우리 딸 괴롭힌 이재순이니? 그런데요? 아줌마 누구? 나 수림이 엄마야. 내가 어른으로서 딱 한마디만 할게. 앞으로 내 딸 수림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마. 그동안 말로 넘어갔지만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명심해 너. 알았어 아줌마. 명심할게요. 못되게 생겼어 쟤. 그렇게 가해 학생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들어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뚜루루루. 여기 경찰인데요. 박수림 양 어머니 되시죠? 네네. 피해 학생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고. 오해하셨나 본데 학교폭력 때문에 그러시죠? 그쪽이 피해자가 아니고 저희가 피해자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가해 학생 찾아가서 큰 소리 치셨다면서요. 그쪽에서 아동학대죄로 어머니 신고했어요. 조사받으러 서울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라고요? 그럼 제가 가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피해자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해자 위치에 서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의 행동이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뭐야? 이거 학교 이럴 수 폭력 있나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더 커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21년 9월의 일인데요. 네. 중학생 딸을 둔 이 A 씨, 엄마 A 씨가요. 이 같은 반에서 이 딸을 괴롭히는 B 양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울고 있는 딸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전에 이미 A 씨는 이 B 양한테 이 딸과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네. 이 A 씨는 결국 B 양의 학원까지 쫓아가서 엄마가 수업 중이던 B 양을 불러내게 된 겁니다. 네,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긴 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A 씨는 학원 강사와 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B 양한테 이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여서 이 말로 넘어갔는데 이젠 참지 않을 거다라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 수업이 끝난 뒤에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B 양에게 또 한 번 내 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씨 어머니가 가해 학생한테 뭐 물리적인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막 때리지도 않았고 그러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다시는 너 괴롭히지 마 하고 경고했다 네, 이거 소리를 아니에요? 좀 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네.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B양은 A 씨의 발언이 추가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아, 위협을 느꼈다. 또 A 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이 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반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A 씨는 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라서 이것이 위법성은 없다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 이게 아동학대가 되나요, 이게? 근데 내 딸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성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 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B양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A양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되긴 야, 했습니다. 8월부터 이에 따라서 이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 학폭위가 열렸고요. B양에게 이 서면 조사와 이 사회 봉사 또 그리고 접촉 금지 등의 이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A 씨가 이 B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A 씨가 B양을 찾아가서 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또 법원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그래요? 선고받았다고 이게 합니다. 이렇게 돼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됐다. 어. 아, 왜 그런 판결이 나왔죠? 요즘에는요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변호사까지 선임이 됩니다. 그렇다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상대방이 고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까지 포함하거든요. 언어도.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법원에서는 그 아동 학대의 죄질은 굉장히 이제 크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내 딸이 당했다고 해서 성인이 아동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폭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당행위가 네. 아니다 이거죠. 네. 요즘에는 학교 폭력 드라마 있잖아요. 네, 소재로 한 네, 드라마. 네. 그게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학교 폭력은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일이 굉장히 공감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내 아이를 괴롭혀서 소리쳤는데 유죄냐라면서 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난 것도 있는데라면서 네. 이 법원의 판결이 좀 제각각이라는 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와 유사한 사건인데 무죄로 판결이 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머니가 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삿대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네. 이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요. 누리꾼들의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이건 왜 무죄예요? 유사한 두 사건에 어떻게?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게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더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송을 가게 되면 이 피해 입증이 어렵고 또 피해 정도도 가늠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상황과 이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재판부 판단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 학생에게 앞으로 우리 애 만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여러 번 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는데요. 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건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판례가 쌓이면서 기준이 좀 확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 부산에서 유죄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아동의 정신건강 그만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있다라는 것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뭔가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착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아, 요즘에는 진짜 학폭위가 열리면 바로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딱 들어간대요. 정말. 가해자는 또 가해자대로 자기 아이 보호하려고 그러고 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니까 네. 본인을 그렇죠. 보호해야 되니까 맞아. 서로 양쪽 변호사들이 막 다툼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러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 맘카페와 같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주로요. 엄마들의 학폭 대처법 이런 게 또 유행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이 왕따 대처법이라는 게시글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 학교폭력 대처법을 대해서 소개한 것인데 그중에 이 엄마가 가해 학생을 만나서 따끔하게 단호하게 훈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훈계 방법까지도 소개되어 있는데 가해 학생을 만나서 앞으로는 자녀와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 시간부터는 무조건 괴롭힌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따끔하게 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어쩔 때는 부모가 개입을 하고 어떨 때는 또 개입하지 말고 이런 게 좀 혼란스럽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거 있잖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봐요.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 이렇게 했으니까 떡 하나 주면서 우리 애 잘 좀 부탁한다. 이게 파시루 떡이야.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이를 달래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따지면. 혹시 삼촌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촌 서비스? 삼촌? 삼촌들 대동하는 거요? 어깨. 여기 삼촌들이 가는 거. 요즘 신분센터에서 별걸 다 해줘요. 삼촌 서비스 이용하면은 네. 그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겁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거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자력구제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셔야 되고. 네. 자,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제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뭐 피해 당했다고 신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 싸움하고 어른 소송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맞아. 요즘에 다 휴대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사진 찍거나 뭐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상담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엔 학교가 워낙 이 절차가 잘 돼 있어요. 네.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네, 증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본인이 피해자고 또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이게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 신고율이 10%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복 때문인데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어서 네. 이 아무리 강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에 전학 처분이고 대부분 이제 합급 교체 이런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반이 바뀐다고 해서 이 학교 폭력이 이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오히려 안갚음 당할까 봐 아이들 무서워서 더 신고를 망설이고 신고해도 어른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맞아. 그래서 신고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신고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 신고를 해야지 지켜줄 수 있고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고 그 아이가 가해한 아이가 불편해진다 이런 인식들을 널리 퍼지게 하는데 어른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까 드라마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내가 똑같이 해줄게 연진아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 너무 똑같았어. 빙의가 왔어. 송혜교 빙의가 왔어요. 그런 드라마 속은 시원해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당방위로 결코 인정을 받기가 맞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정당방위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난하는 정도의 어떤 범위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그걸 네. 방어를 넘어서서 공격까지 가게 되면 안 돼. 이거는 또 가해가 되어버리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절차들 이용해서 최대한 잘 해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폭의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에게 이걸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또 큰맘 먹고 털어놨는데 뭐 어릴 때는 다 맞으면서 컸어. 너도 맞고만 에이. 있지 말고 때려. 뭐 이런 안 돼. 말은 전혀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사설 학원 같은 데서도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학교 현장 공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요. 저도 이제 몇 건 봤는데 네.
학교장의 의지가 강력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선생님의 의지가 강력하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회피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제일 또 중요한 건 그 학교에 짱 먹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녀석들만 이렇게 어려워서.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정신교육도 시키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아이들을 좀 정의롭게 만들어주면 그래요.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우리 어른들이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건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 연사의 강력한 아, 야, 최고야.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네.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내가 이것 때문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아입니다. 이것 때문에 10년 더 늙은 것 같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요, 이정아 아나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관계, 그쵸. 예,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제 그 깔끔한 성격 때문에 아, 현관에 들었으면 신발 막 널브러져 있으면 아유 신발 정리 좀 하라니까 제가 막 잔소리하면서 제가 막 정리하다 손 찍히고 다치고 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서 큰일이야. 네, 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성격 성격 때문에.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원인이 가족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질문에 빠르게 솔루션을 드리는 속전속결 상담소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수림 씨가 한번 전해주시죠. 자, 지금 막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인 30대 여자입니다.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3가지 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당구, 그리고 친구. 노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듭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철없는 남편.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좀 바뀌겠죠? 아, 정말 고민이에요. 철없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도중에 이세 소식이 그러니까. 들렸어요. 축구, 당구, 당구, 친구를 친구. 좋아하는 탐구, 네. 내 남편 밖으로 도네, 그죠? 네. 근데 아이를 낳으면 글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임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네. 네. 이 생명 앞에는 기쁨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시죠. 근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봤더니 남편이 삼구를 좋아해요. 삼구? 친구, 당구, 축구. 그런데 이렇게 구자로 끝나는 걸 좋아하는 분은 제가 볼 때 곧 식구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바깥에 있는 구를 좋아했던 분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서 안쪽에 있는 구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남편이 일단 바깥의 친구들, 바깥의 활동들을 좋아하는데 이 성향이 금방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향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양자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이 생명이라는 아이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아이구 식구, 아이구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밖으로만 도시던 분이 진짜 집안에 이렇게 아이가 생긴다 해서 더 확 바뀔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 아내가 왜 이 기쁜 생명의 소식을 두고 이렇게 근심에 빠졌을까? 네. 제일 먼저는 본인 경험일 겁니다. 혼자 남겨졌던 그 외로움의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뭐 주중에 나가고 주말에 나가고 일주일 내내 나가 있으면 아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갖게 된 첫 번째 감정은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그런 이 외로움이 무조건 마이너스이기만 하겠는가? 물론 외로움의 감정이 나쁜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반면 역으로 좀 바꿔보면 네. 남편이 바깥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다니고 여러 사람들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 남편의 활동성 때문에 일단 밥 굶을 일 없을 거고요. 관계 능력 때문에 사실상 직장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먼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내가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혹시 내가 아이 낳고 내 아이마저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독박 육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뭔가 이 남편에게 이 아이와 관련된 이 식구에 대한 그림과 식구에 대한 계획을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일단 남편에게 임신 소식 알려야 됩니다. 이거 혹시 잘못된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남편 믿고 결혼할 만한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셨는데 중간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오랫동안 지켜본 아내가 알겠습니다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소식 알리시면 임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남편은 동네방네 알리게 될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동네방네 뭐 나 아빠 됐어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네. 나 아빠 돼!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도 함께 얹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실 것. 자기 아빠 됐지? 일단 아빠 된 거 나도 축하해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아빠 돼서 얼마나 좋을지, 아빠 된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이에 대한 아빠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첫 번째 기대는 반드시 일종의 선언이 되고요. 선언은 나중에 약속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너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려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남편이 아주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이게 더 막 아이 태교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연처럼 실제로 배우자가 너무 외향적이어서 가정에 좀 소홀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솔루션 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깨워야 일어나는 아들이 군대 가면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 맞아. 딸도 그렇게 청소 안 하다가 결혼해서 지살림 차리면 엄청 깔끔을 떨거든요. 놀랍게 어느 공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 지금부터 이제 막 아빠가 되고 이제 막 엄마가 된 두 분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아빠가 될 분께 꼭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제안을 하셔야 돼요. 동행에 대한 제안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에 대한 제안은 뭐냐? 첫 번째, 병원에 동행해야 돼요. 병원에. 그래서 이 상태가 맞아. 지금 아이가 얼만큼 크고 있고 맞아. 아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소리를 아빠 귓구멍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빠랑 같이 가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맞아요. 대신에 너무 오랜 시간 쇼핑하지 마시고 정해진 몇 군데를 가면서 아빠에게도 선택 권한을 주시고 아빠가 계산하게 하시고 사고 나서도 당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을지 예쁠 때 이걸 입었을 때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예비 부모 학교에도 좀 동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부모 학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임신하기 전부터 원래 다니는 건데 아이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시나 도 혹은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있어요. 부모가 맞아.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일종의 네. 학교처럼 해서 어떤 곳은 4주, 어떤 곳은 뭐 8주, 맞아. 어떤 곳은 12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배우면서 달라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빠들이 그곳에 가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아빠들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아빠들과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끈끈하냐면 여러분 산후조리원 동기는 평생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말 그래요? 그대로 이 결혼 예비 학교에서 함께했던 이 아빠들의 동맹이 거의 혈맹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교류를 하게 될 아주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역할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또 하나는 아빠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건 다른 건 뭐냐?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 동안에 내 아내가 혼자서 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리도록 아내도 내가 이런 점이 힘들고 이런 그렇죠. 도움이 얘기를 필요하다는 해야지.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빠가
직접 아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빠 역할을 해야 되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동영상 좋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아빠 역할이 이런 거대 하고 이렇게 링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아빠가 됐을 때 기쁨을 끊임없이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내가 다시 그걸 마치 거울로 반영해두시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 너무 감동했잖아 여보 이런 식으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한뿍 올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자녀 걱정으로 10년은 늙은 것 같다는 한 아유. 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 50대 엄마예요. 저희 아들은 영화 감독이 꿈이라서 23살 때부터 영화 쪽 스텝으로 일했어요. 근데 온갖 잡다한 일은 다 하면서 월급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27살쯤 됐을 때 제가 말했어요.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요. 근데 아들은 1년만 더 해볼게요 하면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고 좀 있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영화 찍기로 했던 거 다 엎어지고 몇 달간 일도 없던 날도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도 벌써 30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쯤 감독이 될 수 있냐니까 그건 모른대요. 또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래요. 운이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엄마 나 몇 년만 고생하면 감독시켜준대 라고 했으면 그냥 하게 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한 트럭이 넘는데 아들한테 바람만 넣어서 뭐 하겠냐고요. 제 귀에는 영화 감독이 되면 대박이야라는 말이 복권 당첨되면 대박이야라는 걸로 들려요. 이렇게 젊은 시절 날리는 것도 아깝고 아들이 절에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고생길이 뻔한 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야, 영화 감독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잡히는 꿈이 아니라서 네.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좀 걱정이 되죠. 그렇죠. 또 네.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이제 제가 한 어르신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 걱정은 땅 속에 들어가면서도 한대요. 아유.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또 성장하고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의 걱정은 끊일 날은 없는데 사실 가족이 다 잘 되는 게 좋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좋지만 무엇보다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안정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택했는데 아 이게 과연 내 아이에게 괜찮은 내 자식에게 괜찮은 직업인가 이게 끼니가 간 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맞아. 괜찮나 싶으면 정말 이게 걱정도 되고 속상한데 또 답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씩 좀 살펴봐 가죠. 네. 자, 이게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의 계획이 무엇이건 응원하자. 응원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은 지금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영화 감독 되겠다는 이 꿈, 바람 이게 너무나 명확해서 꺾지 못할 수준이에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엄마가 귀에다 대고 속삭였단 말이에요. 야, 너 나중에 영화 감독 되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바꿔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화 감독이 되면 대박이래요. 바꾸라 그랬더니 영화 감독 되면 대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아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일단 직접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 나가서 옆에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또 지속하는 사람도 보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이 가슴에 꿈이 하나가 되게요. 이렇게 꿈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아들에게는 엄마의 속삭임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이 아들에게 지금 30된 아들에게 있는 한 이 아들의 꿈을 꺾는 건 일단 어려울 것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래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 아들에게는 이게 희망이지 아직 고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어머니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들이 어떤 생각을 더 깊이 가지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는 게 너무 막연해 보이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주위에 선배가 잘 되는 거 봤어. 쭉 보니까 후배도 잘 되고 있어. 나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거기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한 게 동경하고 좋아하는 일도 막상 업이 되고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이게 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환상이 깨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을 해보니까 더 영화 감독이 더 되고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열정이 대단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죠. 지금 23살에 시작해서 지금 7년째 됐어요. 7년이면 이 바닥에선 이제 여물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될 근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이 굴기 하나는 끝내줘요. 한 번 가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 제가 보니 성실성 좋아, 인내력 좋아, 거기다가 인생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밀고 갈 만한 의지와 힘도 가지고 있는 힘이 청년입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들 일단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발견한 겁니다. 맞아요. 그거 하나는 분명한데 지금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게 희망이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흔히 우리가 희망 인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쭉 밀고 나가는 힘이 될 것인가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주로 다루는데 하나가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 첫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로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목표는 이미 선명해요. 영화 감독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명료하고요. 그러면 주도감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선언과 외부에 대한 선언까지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밀고 나가고 있고 매일 월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주도감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경로감이에요. 경로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기뻐.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가 아니라 내 이 과정을 즐기는 기쁨이 워낙에 큰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려놓을 일이 없어요. 내려놓을 이유도 없고요. 네. 오히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반대가 아니고요. 어차피 아들은 이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옆에서 30곧 성인이 된 아들의 이 기쁨을 동반한 어려움이 있지만 굴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지금은 희망을 꺾기보다 기대에 대해서 기꺼이 아직은 박수를 더 쳐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응원해줘라.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럼요. 미래가 이걸 하면 미래가 탁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한 10년 가도 내가 감독이 될까 말까. 근데 꿈은 있는데 네. 그런 확실을 못 보여주면 불안하거든. 그게 언제까지 딱 일하면 영화 감독 된다 이런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막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생각해 네. 보세요. 우리도 뭐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그럼요.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얘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불안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안정 속에서 영화 감독 취미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들에게는 주와 부가 어머니 생각하고는 반대인 거죠. 맞아요. 저희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아들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원하는 거 꼭 해라.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아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걸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영화 같은 감독 같은 꿈꾸는 직업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어머니는 충분히 꿈꾸게 하셨을 거고 충분히 원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 말씀대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박찬욱 감독이 처음부터 배가 막 빵빵하고 막 촉망되고 이랬을 물론 똑똑하셨겠죠. 네. 그러나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슬아슬함, 연극을 하는 분들과 똑같이 영화를 하는 분들도 다 비슷하지만 그 꿈이 나중에는 세상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미래는 알지 못하니 먼저 우리 어머니 아직 벌써 30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 이 세상 속에 30은 어린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어머니께서 야, 꿈 바꿔 해서 꿈을 바꾼다면 과연 이 아들인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생애를 지금처럼 즐겁게 살아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어른의 기다림을 조금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시점에 어떤 것이 이 아들에게 큰 기쁨인지를 좀 발견하고 그 기쁨에 같이 좀 승차하시는 게 그런 걸 우리가 응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어렵지만 그 가슴 조금만 부여잡으시고 좀 응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콘텐츠 산업이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탑 감독만 감독이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딱 주어졌을 때 사실은 그거 말아먹으면 다음 기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 영상물이 넘치다 보니까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뭐 콘텐츠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리고 20세기가 활자의 시대, 글로 읽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영상의 시대거든요. 이 영상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약진을 하게 될지 20세기를 살아왔던 부모님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대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예상 진로와 목표 기간을 물어라. 네. 사실 지금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어머니죠. 뭐. 아니요. 당사자죠. 당사자입니다. 그렇겠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친구들 만나면 누구는 지금 대기업에 취업했고 누구는 뭐 중소기업 들어갔고 누구는 사업을 열었고 누구는 뭘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빼곡하게 친구들의 인생 플랜과 성공의 역사를 동창회 갈 때마다 들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럼 넌 뭐 하고 있니? 아, 지금 영화판에 있어. 근데 영화 감독이 될 거야. 그래서 영화 감독 됐니? 아직은 아니야. 언제 될 거 가니? 나도 모르겠어. 이 얘기 아들도 지금 어머니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탄탄한 진로를 이미 형성한 친구들 앞에서도 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가장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을 사람은 당사자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 들어가는 선배의 꿈 다 받고 그 꿈에서 이탈한 분도 봤고 그 꿈에 도달한 소수의 사람들도 봤고 나도 이제 앞으로 그 선배들의 나이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과 기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분명한 건 그걸 다 알면서도 아들은 꿈을 접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아무리 내 아들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들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정말. 그럼요. 잘 될지 안 여기 될지도. 예상 진로하고 목표 기간 얘기하셨는데 네. 그 꿈은 확실하잖아요.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상 진로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아들이 꿈에 대해서 곧 이 꿈을 접지 않겠다, 조금 더 해보겠다, 앞으로는 난 이게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꿈을 안 꺾겠다라는 얘기니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취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을 까딱 잘못하면 취조가 되고 잘한다면 그 꿈과 희망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넌 그 일하면서 어떤 게 제일 재밌니? 최근에 어떤 일이 제일 재미있게 있었니? 요새 찍는 영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나도 그 스토리 얘기 좀 해봐. 미리 좀 나도 좀 알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들의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왜 굳이 이 꿈을 꾸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부모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희망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동료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앞으로 그러면 이 꿈을 꿀 때 가장 부모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표를 내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했는지 주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 목표를 바꾸는 것도 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옆에 성인이 된 자녀 옆에는 부모는 옆에서 그 길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아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요. 어른이 또 할 일이고요. 대신에 경로를 바꾼다면 그때 가서 경로를 바꾼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들의 어머니 그 응원이 진짜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일단 어머니는 뭔가 계속 물어보고 아들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질문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야, 너 그거 되겠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공부 잘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렇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야, 다른 사람들도 너랑 같은 진로에 있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잘 견딜만 하다니?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도 하고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도 보게 되고 맞아요. 동시에 어머니가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응원하세요. 난 네가 지금까지 네가 알아서 해왔다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어. 네. 그게 너야. 라고. 네. 일단 믿어주셔야 되겠네요. 파이팅! 예.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딱 중간 수요일에 3일절 휴일이 있어서 더 네. 금방 가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빠른데 이번 주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여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